비타민 D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, 비타민 D 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한 뒷얘기가 좀 있대요.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40에서 60 정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그걸 폐지했어요. 30 이상을 정상 수치로 놨을 때 때. 결핍이 90%가 되는 거고, 사실 20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결핍자가 그러겠죠. 많진 않아요. 비타민 D를 검사해서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요? 예. 원래는 좋은 분이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여러 군데서 스폰을 받았었죠. 거의 몇 억대 그런 로비를 받고 있었다. 뒷광고 하신 건가요? 거의 그렇죠. 안녕하십니까. 약사들의 빨간 약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이 세 분의 약사님과 함께 팩트를 떼어주는 시간인데요. 오늘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좀 무서운데 인사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명훈약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매스맨 TV 장모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식약사 박소연입니다. 고약사입니다. 자, 오늘 나눌 주제는 비타민 D. 얼마나 먹어야 되고, 이렇게 많이 먹거나 이렇게 대중화된 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겁니다. 우리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비타민 D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, 비타민 D 검사 받으셨나요, 다들? 보통 피 검사할 때 다 나오는 편이죠. 이게 근데 급여가 안 돼서 비급여로 추가해야 돼요. 한 45,000원 정도. 45,000원? 네, 꽤 비싸요. 꽤 비싸네요. 네. 저는 이번에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. 음, 받았는데 비타민 D가 거기 없었네요. 그러고 보니까. 메디스맨 약사님은 받으셨습니까? 그 받은 줄 몰랐는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럼 수치가 어떻게 나오셨어요? 세 분 다? 저는 일단 기가 막히게 딱 30을 맞춰. 와우. 원하는 수치. 원하는 수치. 약사님은 몇 저도 나오? 32. 32. 약사님 저는 약사 초창기에 8 나왔어요. 8? 네, 8. 약사 초창기. 거의 그러면은 결핍이죠. 힘든 거 아니에요? 그쵸. 거의 이거 휠것 문제가 같은데. 많죠. 아. 근데 최근에 쟀을 때는 제가 이번에 비타민 D를 만들었잖아요. 샘플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고 쟀더니 50까지? 57? 좀 넘어갔으면은 동공 흔들릴 뻔했는데 우리 메디. 저 57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비타민 D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, 이거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비타민 D에 대한 정보를 질문화 시켰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, 비타민 D는 햇볕 많이 쓰면 충분하고, 선크림을 바르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면은 괜찮다. 그런 얘기가 많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를 타, 또는 밖에서 일을 해, 이러신 분들,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,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될까요? 맨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바깥 생활이나 많이 하면은 잘 합성이 되니까 굳이 먹을 필요 있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위도, 경도 이런 지리적인 상황, 계절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월에서 3월 그 가을에서 이제 겨울 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. 그때는 우리나라의 애초에 자외선이 구름에 가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한 충분한 양의 자외선이 애초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. 뭐 햇빛의 어떤 각도나 그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깥에 있는다고 해도 피부 합성이 잘 안 되고, 그리고 그러면은 4월부터 그 9월 사이 이제 여름부터 초, 가을 정도 부분은 어떠냐, 그때도 오전 10시에서 한 오후 3시? 그 사이 때만 그 자외선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외선이 애초에 피부에 합성될 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오전 10시에서 3시쯤은 실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뭐 학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애초에 뭐 햇빛을 통해서 피부 합성을 한다? 그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내과 밑에서 근무해보면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부족하더라고요. 놀랍게도.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저 보면서 그 기능학 검사를 하시는 병원이었는데, 저희 동네가 논밭이 좀 있어요. 네, 전라북도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검사 받으러 많이 와요. 그리고 거기가 연합내과도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도 하는데, 어쩜 그렇게 농사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다 부족해. 실제 우리나라 KN에인즈 데이터를 봤는데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 수치가 한 16, 17 정도밖에 안 돼요. 20이 안 되는 사람이 한 70% 정도?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27? 27.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평균적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 이상 낮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음식 때문일까요? 뭐 생활 습관, 라이프 스타일이랑 이제 위치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선크림만 발라도 그거 한 90몇 % 정도 합성률 떨어져 버리고 내가 창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에 있는 유리창 기준으로
햇빛이 그걸 통과하면은 자외선이 다 날아가 막혀버린대요. 그래서 뭐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합성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. 창문이 그 UVA는 통과시키고 UVB는 뭐 막는 창문에서 햇빛 받아도 피부만 나이가 들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다.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데이터가 그런가 보네요. 비타민 D를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높여야 되는지 비타민 D 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웨스맨 약사님은 비타민 D를 어느 때 권장을 하시나요? 일단은 결핍 우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. 예컨대 어떤 우려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?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평균 수치가 한 17 정도니까 그래도 20은 넘겨야 되거든요. 이제 20 언더 혹은 뭐 극단적으로 10 언더 이렇게 되면은 각종 뭐 암 발병률,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, 면역 기능 저하, 뭐 불면증 이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. 다 안 좋아지죠, 뭐. 이게 다 안 좋아져요. 그 데이터 보면 놀랍게도 경향성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결과값이 이제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를 보면 낮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럼 비타민 D를 일단 수치를 높이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는 맞나요? 결핍이 절대 되지 않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아까 나온 것처럼 20 정도 기준 언더에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급격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네.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채워놔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라 하는 걸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맞춰 놓는 게 아하. 좋은 거고 근데 다만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농도를 더 이제 추가하고 더 보강을 해준다 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뭐가 더 좋아지고 하는 이점이 있나? 아하. 이제 요거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비타민 D의 그 결핍에 대한 기준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결핍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? 보통 이제 20 이하는 불충분, 10 불충분. 이하는 결핍 이런 10 식으로 이하는 확대해서 12. 원래는 뭐 학회마다 주장하는 바가 살짝 달랐었는데 네. 이전에 그 약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엔도크린 소사이어티에서 이전에 네. 한 30 이상을 권고한다 그리고 40에서 60 정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아. 했었는데 2024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그걸 폐지했어요. 그러면은 요 뒤에서 썰을 준비해 주실 거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10 이하는 결핍이 가깝고 20 이하는 부족한 거고.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네네네. 그 우리나라에서는 30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. 30 이하가 부족하다. 맞아요. 그리고 건강검진상에도 음. 그 기준이 30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. 그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검사지를 제너럴하게? 받거나 제너럴하게.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 통보를 받을 때 네네. 그 기준이 30으로 아니 공식적인 거 아닌 건지 좀 뒤에서 얘기해 보자고요. 네. 오케이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30 이하는 좀 부족한 거고 30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치를 잡는 거고 30에서 60인가요 수치가? 이상적인 게? 이게 건강검진 검사지마다 또 100 다르긴 이하도 한데 있고? 30에서 100을 잡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럼 이거 채웠을 때 이득되는 게 어떤 거예요? 채웠을 때 데이터상으로 보여주는 이득.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감염률에 대한 뭐 그런 거나 상기도 감염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약사님이 좀 유익 있게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어요?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결핍인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뭐 감염 정도, 면역 정도라던가 당뇨의 진행이라던가 자가 면역 자가 면역. 아니면 여성 질환, 네.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의 분명한 차이가 보여지긴 합니다. 암은 어때요? 메디슨 선생님. 결핍에서 이제 충분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모든 발병률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. 암이? 예. 그러면 암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비타민 D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먹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결핍을 막아야 된다. 막아야 된다. 일단 결핍을 막아야지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비타민 D 같은 녀석은 다른 영양제 성분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영양제 성분은 우리가 그거를 더 적극 섭취를 해서 그거에 비례하는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근데 D의 경우에는 이거를 막 열심히 먹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난다기보다는 결핍을 항상 막고 결핍을.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요거를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저희 한 10년 전에 비타민 D 메가도즈가 좀 유행이었거든요. 한 번에 한 5만 단위 먹어야 된다. 5만 단위씩 매일 먹자. 5만을요? 네, 막 그런 진짜 그랬어요. 1만 단위 이상 먹는 걸 권장은 하지 않았지만. 태블릿으로도 있기도 하고. 네, 아니 그거를 약사님들 학회에도 있었어요, 실제로. 이게 군소학회 같은 데서 뭐 5만까지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이 먹게 하고 컨디션 저하되신 분들은 만 이상 유지해라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 거는 요즘에는 좀 안 맞는 거겠네요, 그러면. 단기간은 가능할 듯. 단기간. 맞아요. 하긴 주사로도 맞으니까요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죠.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?
경고로 섭취했을 때 가장 브로드하게 다 따졌을 때 음. 2000 IU가 가장 무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0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고 음. 뭐 만일에 대비해서 2000도 괜찮다. 네, 그래서 예. 범위로 얘기하면은 1000에서 2000 사이가 2000 사이? 가장 명확하고 근데 제품 단위가 보통 뭐 한 개로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2000까지는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. 2000 이게 약사님도 애초에 결핍인 기준 20, 30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비타민 D를 먹을수록 원래 PTH라는 호르몬이 감소를 하는데 이 비타민 D를 일정 이상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그게 포화가 돼요. 그래서 포화되는 그 지점이 20 혹은 30이다 해서 그 이상 먹는 거에 대한 이점이 불분명하다라고 된 거지. 불분명하다. 20, 30을 조금 넘어선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타겟해야 되고 정확히 얼마를 먹어야 하냐가 저는 굳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포화되는 곡선도 본인에게 필요한 비타민 D 용량도 개개인마다 다른데 일단 최소한의 결핍을 막으려면 최소 1000 정도는 드시는 1000 게 정도? 좋다. 성인 기준. 근데 이제 노멀하게는 2000도 괜찮고 네. 다만 상황에 따라서 비만이거나 임산부거나 뭐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4000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. 오케이. 정리하자면은 1000에서 2000 정도로 맞습니다. 유지할 수 있고 특이한 케이스는 4000까지. 저는 4000 권장하거든요. 상한 섭취량이 4000이니까 필요에 따라 4000을 권장하고 그런데 그 안전한 용량은 보통 RDA가 뭐 400에서 600이지만 1000에서 한 2000까지는 안전하다. 그 정도로. 보통 어떤 단위든 상관없이 12주 정도를 섭취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포화에 다다른다고 보거든요. 안정적인 농도가 고정이 되는데 1000 단위를 먹으면 5에서 10 정도에서 멈추고 말씀하셨던 4000 정도를 먹으면은 내 원래 수치에서 한 15에서 30 정도 올라가서 멈추거든요. 보통은. 그래서 그런 정도 범위로 1000일 때 5에서 10 정도씩 올라간다.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타민 D의 수치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나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딥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비타민 D 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한 뒷얘기가 좀 있대요. 이게 뭐 외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고요. 근데 메디스맨 약사가 준비한 걸 보니까 이런 있구나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있어 보이거든요. 들어보죠. 마이크로 홀릭 박사의 뒷이야기. 왜 비타민 D가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듣고 싶어서. 이게 사실 뭐 제 특집처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좀 비타민 D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명확히 먼저 하자면은 꼭 먹어야 돼요. 결핍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.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수치를 높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관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수치를 높일 때 검증된 이점이 없어요. 거의 없고 미묘하지만 리스크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학회나 그런 데서 비타민 D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는 걸 권장하는 게 맞냐라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이슈가 있다. 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당뇨 2.5를 우리 왜? 찾은 논문 중에 있었잖아요. 그죠. 근데 이거 저도 되게 놀랐는데 네. 전당뇨인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4000 IU씩 5년 정도 먹였을 때 혈중 농도가 한 4, 50 됐을 때 당뇨 위험이 한 52% 감소. 혈중 농도 50 넘어가면 71% 감소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잠깐만. 그러면 좋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전 당뇨 사람이면은 조금 더 높여야 충분하게 된다?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은 했어요.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특이 케이스. 특이 케이스. 네,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그 특이 케이스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거 좀 더 듣고 싶거든요. 마이클 홀릭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슈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에요, 이분이? 일단은 제가 3년 전에 제 유튜브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30에서 100이 정상 수치라고 나오는데 네. 그 기준이 생긴 그 기준이 마련된 가장 그 근거가 된 사람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. 갑자기 막 원흉이죠. 원흉이야. 이분이 보니까 비타민 D의 합성 경로를 규명한 박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규명을 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수치를 뭔가 높이지 않아도 되는 높였다는 얘기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마이크롤릭이라는 사람이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비타민 D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서 그게 지금 우리 뭐 혈액 검사하면 나오는 30에서 100이라는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이제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타민 D 결핍이 90%다. 90%는 이제 30 이상을 정상 수치로 놨을 때 결핍이 90%가 되는 거고 사실 20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결핍자가 많진 않아요. 6, 70%. 네, 6, 70%. 6, 70%. 이분이 수치를 과도하게 높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? 그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? 뭐야? 아니 너무 웃겨. 이거 뭐 인덱싱까지 다 해놨어. 리뷰 논문 써왔다니까. 뭐예요? 이게 뉴욕타임스에 있는 기사거든요.
어두운 자금이 숨어 있다?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?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게다가 비타민 D를 검사해서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클 홀릭이에요. 진짜요? 예. 근데 마이클 홀릭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큰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 그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몇 억대의 그런 로비를 받고 있었다. 뒷광고 하신 건가요? 거의 그렇죠. 처음에 이 마이클 홀릭이라는 분이 네. 그 비타민 D만 400편 이상 논문을 썼는 그런 분이다 보니 그 파트에서는 엄청 권위자처럼 되어 있고 입김도 세고 그리고 원래 학계 쪽에 아무래도 은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 하는 영향이 있잖아요 경향성이. 네네. 근데 이제 그런 바탕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고 원래는 좋은 분이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여러 군데서 스폰을 받았었죠.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비타민 D 혈액 수치 검사하는 검사 장비 업체 그리고 UV 배드가 있어요. 그래서 침대에 가가지고 UV 쬐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시킨다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스폰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연구의 방향을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. 근데 30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이분이 어떤 논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뭔가 가이드를 제시했을 것 같은데. 그 당시에 2010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기관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1,몇백 편짜리 그 비타민 D 가이드를 제안을 했어요. 그런데 그거에 반면에 동시에 거의 1년도 안 된 차이로 마이클 홀릭 팀에서 어떤 결과를 냈었는데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작은 단위의 어떤 근거로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대규모고 더 꼼꼼한 어떤 기준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관리할 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 이게 채택이 되었고 근데 임상의들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진료를 할 때 명확한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많이 채택했다 하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홀릭이라는 사람이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연구가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나왔었거든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IOM 지금 이름이 NAM으로 바뀐 것 같은데 IOM에서는 20에서 30을 베스트라고 이제 권고를 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IOM 거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이클 홀릭 쪽에서 30 이상을 넘겨야 된다. 뭐 베스트는 더 높은 게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서 되게 몇 년 동안 이 논쟁이 되게 지속되어 왔었어요. 그러면은 일단은 수치에 대한 거는 여전히 30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? 그래서 네. 2024년에 네. 그 원래 마이클 홀릭 그 교수님이 주창했던 그 집단이었던 거기에서 사과 같은 걸 공표를 하고 진짜?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다. 네. 사실 그래서 30이라는 기준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철폐하겠다. 그래서 내분비학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가이드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왜 국제적으로 원래 그거를 주장했던 기관에서는 30 기준을 없앴고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은 교정이 일어났고요.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기 검진 할 때 항상 언급되는 항목이 비타민 D가 있었다 치면은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게 건강상 그걸 매번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. 특별한 뭔가 의심이 될 때 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껴라.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일괄적인 수치 농도를 지향하기보다는 개개인별로 더 세분화해서 나에게 적합한 게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. 그럼 그 가이드가 수치가 따로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닌가요? 그쪽에서?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가지고. 그냥 저희는 더 이상 30을 타겟으로 하는 걸 지지하지 않겠다. 이제 기준을 얘기하지 않겠다? 네, 발 빼겠다는 거네요. 근데 기존에 30 이거 철회하겠다. 아. 그리고 루틴한 검사 권고했던 거 철회하겠다. 그러면은 얘네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기준치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. 30은 날라갔지만 아까 20은? 제 말했는 다른 기관이 IOM 거기에서 굉장한 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제안했던 게 20은 넘기자. 60% 정도겠네요. 한국 사람들 결핍률이 그러면. 60. 그러면은 나쁜 말로 똥을 싸놓은 애들이 똥을 치운 거 그렇게 봐야 되나?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이클 홀릭 씨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입김이 줄어드니까 의견을 바꾼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고 심지어 또 마이클 홀릭 씨가 어디서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하겠네.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. 진짜.
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인더코리안 소사이어티에다가 그건 또 진심일 수도 있어요, 사실. 그렇죠. 아닌 것 같아요. 저 그거 궁금해요. 그분의 입김이 들어간 논문들. 그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완전 수치가 엄청 높아졌을 때, 예를 들어 40에서 60 정도 됐을 때, 그 몇 가지 이득이 된다라는 논문이 소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 대부분이 그래스루트 헬스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영리 업체인데 거기에 자문으로 마이크로릭시가 있습니다. 무슨 유방암 발병률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낮아진다는 80%. 연구 디자인이 그렇게 막 좋은 디자인이 아니에요. 그건 여기서 막 길게 설명드리긴 못하겠지만, 그러니까 다른 무슨 RCT나 뭐 메타 분석 그런 수준의 에비던스라고 보기엔 어렵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모든 연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암 발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. 40에서 60 구간에요? 예. 30이라는 수치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것 같고, 그리고 용량도 1000에서 2000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관리하는 정도. 그리고 피 검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권고가 나왔다고 하지만 하게 됐을 때 20 이하로 떨어지면 관리를 해야겠다 정도의 시그널을 받으면 될까요? 네. 그게 용지를 받아보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20은 넘었는데 21부터 한 29 그런 데 사이 보면은 경계 뜨지. 부족 예, 예.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것 때문에 막 더 뭘 해야 되나 주사를 맞아야 되나 당장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20 언더로 내려가는 거는 확실한 결핍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. 아까 40에서 60에 대한 데이터가 좀 모호한데 30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, 타협을? 좀 근데 그런가? 이게 또 약간 그러면은 진짜 네. 4, 50 나온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, 사실 네. 비타민 D가 상당히 안전하고 음.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비타민 D를 막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막 오르지 않아요. 네. 어느 정도 점점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드시던 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네.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 혈중 농도가 150 아래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네. 있거든요. 그냥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는 거 정보 전달 목적이니까요. 또 병원 가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. 아, 왜 검사를 시켰냐고. 그럼 안 되고 아유.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냥 특정 단체의 가이드 같은 게 나온 거니까. 그러면은 각자의 베스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저는 40 하겠습니다. 목표하는 혈중 농도 40 전후까지는 가자. 저는 혈중 농도보다는 매번 혈중 농도를 재지는 않으니까 먹는 영양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어떤 용량, 고용량을 활용하시던 간에 네. 저는 3개월 이후부터는 1000에서 2000을 맞춰서 그냥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지 않을까. 수치는 얘기 안 하세요, 왜? 혈중 농도 말씀이시니까. 보통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30에서 40 사이가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메디스맨 약사님은 몇이었죠? 저는 40 이하? 30이 베스트라고 30? 생각하고,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당연히 더 높아야 돼요. 35에서 45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비슷한 것 같은데? 약사님은 저도 한 40 정도? 40 정도? 그러려면 이제 명훈이학생처럼 수치를 말씀드리려면 하루에 한 2000 정도 먹어야 2000 되고 정도? 경우에 따라서는 4000까지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. 병원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칸페에서 좋다 나는. 너무 편한데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는 것도 팀수적이 생기니까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한데 경구로 먹는다고 했더니 뭐 병원에서는 주사가 훨씬 나아요.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떤 게 나아요? 근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, 혹은 3개월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빵 비타민 D를 넣었을 때 오히려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요. 네. 이게 비타민 D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근육세포의 칼슘 신호 체계에 좀 교란을 줬을 수 있다.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네. 가격도 비싸고 사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서 어렵지 않다면 저는 데일리 경구를 더 추천드려요. 제일 그냥 합리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결핍이 떴어. 그 수치가. 그러면은 주사를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왔어. 그럼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사를 급하게 맞을 필요 없고 경구로 그냥 그럼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비타민 D와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단위씩 먹고 있는데 어제 깜빡했어요. 그리고 오늘도 깜빡했어. 네. 내일 좀 더 늘려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? 매일 먹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네. 그냥 경구로 먹는 게 또 메리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제 그 거의 모든 연구들이 간헐 섭취 고용량 그리고 매일 섭취 저용량 비교하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매일 섭취 저용량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. 압도적으로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야 영양제 좋아하니까 그렇게 챙겨 먹지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고용량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. 사람에 따라서. 그쵸, 그쵸. 예, 아예 안 그렇게라도 먹을 섭취하는 게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뭔가 챙겨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. 병원 가서 관리 받으시면서 한 번에 예. 주사 맞는 것도 이득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뭐 위절제 하시거나 이런 위장관 흡수율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도 그쵸, 그쵸. 그런 경우는 주사를 맞아요.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진짜 용량이 작잖아요. 근데 그 먹고 배 아프신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. 진짜요? 오. 아니, 그게 그 위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먹고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간혹 가다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은 뭐 맞아야죠. 어떻게? 예, 그렇죠? 아까 가이드에서 혈액 검사할 필요 없다고 나왔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? 그냥 일단 시도하는 게 낫나? 어떤 의견이십니까? 저는 1000에서 2000단위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. 어차피 확률상 낮을 확률이 높으니까 드시고 먹어도 사실 손해볼 게 없다. 이득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검사를 굳이 받지 마시고 그냥 먹는 거 합산해가지고 1000에서 2000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채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일로 따로 챙기느냐 요거는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칼마디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종합 비타민이나 거기에 요즘에는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 섭취하는 거는 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칼슘 자체를 흡수율 높이기 위함이든 다른 또 이유에 의해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1000에서 2000 정도 매일 섭취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, 저도 뭐 결핍 우려가 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생선 절대 안 먹고 예외 활동 안 하는 분들은 3개월 정도는 한 4000 정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1000, 2000으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다. 다? 처음 먹는다? 그러면 일단 4,000으로 시작하라고요. 왜냐하면 20 안 되는 사람이 6, 70, 30 안 되는 사람이 90%니까 사실 안 먹어왔다? 그럼 거의 낮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처음 먹으면 그냥 검사 없이 4,000 한 두세 달 먹고 이후에 2,000으로 줄이셔라.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. 건강에 상위 10% 안에 들 자신 있냐고 말씀드리고 아,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 상위 10%면 안 드셔도 되겠는데 자신 없으시면 그냥 드시면 된다.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섭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안 되죠. 200이 안 돼요. 아. 200 단위가 안 나와요. 맞아요. 일반적인 식사 한 끼 먹어도. 음.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햇빛을 쬐거나 결론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생활 습관 바꿔가지고는 사실 채워지기가 힘듭니다. 아마 2,000IU 먹으려면 우유 8리터 먹어야 되나 그럴 거예요. 아하. 엄청 많이 먹어요. 연어로 먹으면 600g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매일 먹어야 되던데요? 연어 600 매일. 네. 느끼해서 못 먹어요. 네네. 거의 한 접시씩 먹어야 되거든요, 거의. 예.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고 채워줄수록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. 근데 뭐 유산균을 먹어도 우울증에 좋다고 하고 마그네슘도 다 좋다고 하는데 비타민 D는 좀 유의미한가요?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해진다는 팩트라서 이제 우울한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한 편일 거예요. 예, 아마 그냥 통계적으로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우울한 사람한테 비타민 D를 정상 수치로 돌려놨을 때 우울증이 사라지냐는 또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갖고. 근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크죠. 가치가 있구나.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우울한 건 맞고, 근데 채워준다고 해서 그 우울한 게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냐는 좀 다를 수 있다. 저는 근데 우울감이 온 분들이 네. 우울증이나 실제로 진단이 됐거나 우울감이 왔는 분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한다고 그게 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사실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럼 비타민 D를 권장하냐 했을 때 저는 무조건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비타민 D 결핍 더 악화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있을수록 내가 활동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부가적으로 다른 건강상의 목적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적극 챙기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약들약. 자, 오늘은 또 우리 빨간약 약사님들께서 비타민 D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,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, 얘기를.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를 다신 약사님께서 얘기해주세요. 일단 비타민 D 결핍을 절대 피해라는 건 저희 공통의 의견이니까 20이야? 결핍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뭐 저희의 컨센서스는 1000에서 2000, 맥스 4000 이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꼭 기억하시고 병원 가서 따지시면 안 되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
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약사님들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 설명란에 인스타그램 채널들이 주소가 있고요. 그리고 요렇게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 채널들이거든요. 가셔서 DM으로 물어보시면은 하루에 한 몇백 명, 진짜 많이 와요. 몇백 명과의 그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. 되게 잘해주시니까 상담 문의해 주시고요.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용.